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서늘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차분해지고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나 역시 그런 계절이 오면 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63이 되었고 한때는 남은 인생을 아주 편안하고 한적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70살에 가까운 분과 재혼을 했다가 불과 석 달 만에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보이는 시나리오 같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인품도 좋아 보였으며 저에게 마음 편한 노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14만 원을 제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인 제 입장에선 결코 작지 않은 액수였지요. 저는 처음에 이제는 서로 믿고 의지할 배우자를 찾았구나. 남은 인생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의 유일한 길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혼하기 전 저는 사실 아주 안정되고 다정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음 따뜻한 남편과 조용한 집안 분위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늘 충분하다고 느끼며 살았지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남편, 즉 제 전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함께 부산의 한 관광 관련 공공기관에 취직했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함께 경력을 쌓고 작은 가정도 일구었습니다. 제 전 남편, 민수는 온화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인이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그는 거의 항상 저에게 양보해 주곤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면 어르고 달래면서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었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심각하게 외롭다거나 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던 듯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긴 며느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셨던 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민수는 제 편을 굳건히 들어주며 시어머니 앞에서 제 장점을 자꾸 말씀해 주었습니다. 차츰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거리감은 줄어들었고 서로 마음을 열면서 진심으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가 가게를 모두 관리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월급을 제게 전부 건네주었고 본인은 개인 경비가 필요하다 싶을 때만 조금씩 받아 쓰는 형태였지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로 잘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저희 부모님께 필요한 선물을 자주 마련해드렸고 식사든 어떤 자리든 늘 살갑게 챙겨드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너는 복이 많은 여자야 라며 부러워했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59살 때 뜻밖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던 중이었고 많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칠 기회도 없이 사고가 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만 이미 손을 쓸 새도 없이 떠나간 뒤였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저와 늘 함께해온 제게는 절대적인 기둥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맥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니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져있더군요. 밥맛이 통 사라져서 아무것도 먹기 싫었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남편의 유품을 바라보거나 그와 함께 지낸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사람 없는 삶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아들 준호가 몹시 걱정했습니다. 하루는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곁에는 저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같이 사세요. 준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요. 제가 혼자 지내면서 계속 남편을 그리워만 하면 더 쇠약해지고 우울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리라 기대했지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어머니가 와주시면 곁에서 보살펴 드릴 수 있고 어머니도 손주들 보면서 즐거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집안 살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요리며 청소며 빨래, 게다가 손주 돌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원래 준호 부부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는데 제가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 역할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자식 내외를 돕는다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가장 답답했던 건 며느리 민정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수고해도 그녀는 칭찬하거나 고맙다고 여기지 않는 듯했지요. 오히려 어머니는 어차피 일 안 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다 하셔야죠 라는 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사소한 습관도 불편해한다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내 의견은 없나? 하고 느꼈습니다. 준호 역시 아내에게 대놓고 뭐라 하지 못하더군요. 물론 아들이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상으로 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도 당장 나가고 싶다고 마음먹었지만 손주가 아직 어린데다 당장 떠나면 아이 돌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뒤 손주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자 저는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고 고향인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몸소 실감하게 된 거죠. 다행히 그간 모아둔 돈과 연금이 있으니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게 주어진 날들은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평온함을 누리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또다시 외로움이라는 녀석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 홀로 지내며 몇 해가 흘렀고 초반엔 혼자 사는 자유로움을 꽤 만끽했습니다. 누굴 챙길 필요도 없고 가족들 의무에서 벗어나 있으니 한가로웠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붓글씨 동호회에 나가고 가끔씩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소소한 일상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텅 빈 집에서의 정적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해질녘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면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울리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밥도 해먹고 가까운 사찰이든 시내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이 훨씬 덜할 테니까요. 그 무렵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소개해준 분을 만났습니다. 70살에 가까운 분이었는데 한때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다가 정년을 맞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재영 씨라고 합시다. 문학이며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해박하시고 대화가 참 풍부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시야가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매우 품위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어떤 의견을 억지로 주입하지도 않았고 제 마음을 살피며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곁에 있으면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7살쯤 더 많으니 혹여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간병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가족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런 불안을 털어놓았더니 재영 씨는 아주 진솔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걱정 이해합니다. 저도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면 절대 당신을 간호인처럼 부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둘이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연금이 있고 매달 14만 원을 당신께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살림은 서로 함께 나눠 하면 되지요. 혹여 제가 나중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아프게 되더라도 간병인을 쓸 테니 당신 혼자 희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책임감 있고 상대방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구나. 내가 꿈꾸는 평온한 노년을 함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제를 이어가다가 결국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처음에 함께 살게 됐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잘 굴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분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장도 보고 가게도 함께 계획하고 느긋하게 집안에서 티타임도 갖고 마치 꿈꾸던 노년의 한 장면 같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달 14만 원을 주겠다고 했던 건 확실히 처음엔 꽤 넉넉해 보였지만 막상 실제로 함께 생활해보니 그건 이론상의 금액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영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는데 지민이와 다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날마다 저녁 식사를 하러 우리 집에 왔습니다. 이유인즉 둘 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여유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을 테니 아이들 밥을 챙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자녀들이니 저도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식사 한 끼 더 준비하는 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구가 단순히 두 사람 늘어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영 씨는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친구나 아는 분들을 집에 초대해 자주 모임을 열었습니다. 큰 식사가 벌어질 때면 저는 장보기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모두 도맡아야 했습니다. 잔치를 자주 하다 보니 식재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은근히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덩달아 매달 생활비가 계속 올라갔지만 그분이 제가 쓰는 돈을 별도로 보태주거나 14만 원을 더 올려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즘 너무 지출이 많아 힘드네요. 라고 솔직히 말을 꺼냈는데 그는 그저 웃으며 우리가 어차피 한 가족인데 돈 문제로 그렇게 지나치게 따질 필요 없어. 자잘한 일로 스트레스 받을 것 없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나면서부터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후회가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평온한 노년을 함께 해줄 사람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집안일과 식사 준비, 잔치 치르느라 저는 무척 바쁘고 늘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돈 걱정도 안 하고 편안하게 지내겠다 고 부러워했지만 그들은 알 리가 없지요. 저녁 식사에 오는 사람들을 만느라 정신이 없고 남들이 모두 돌아간 뒤엔 혼자 고단함에 울먹이는 제 모습을요. 그렇게 하소연도 못하고 지내다가 석 달 만에 결국 마음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온전한 평온함을 찾기 위해 결혼했는데 오히려 또다시 누군가의 무급 가사노동자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결혼 생활을 꾸준히 개선해볼 의욕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쯤 그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지요. 저 이쯤에서 그만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크게 흥분하시는 겁니다. 당신, 날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거 아니오? 분명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제멋대로인 거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서로에게 편안한 노년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결국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건 아니면 어떤 결혼이든 간에 배우자가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단순하게 믿는 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두 번째 결혼까지 해보고 나니 행복이란 건 결혼의 유무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배려와 자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온 생을 헌신하거나 끝도 없는 요구에 시달리며 메말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첫 결혼에서는 정말 다정한 남편을 만나 참 소중한 날들을 살았고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지면서 깊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이후로 자식에게 의존하려다 또 한 번 지치고 최후엔 다시 재혼을 시도했다가 결국 제 본 모습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저를 위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붙잡거나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고 남들이 너 외롭지 않니? 라고 물어와도 외로움과 편안함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년에 재혼하면 좋은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인생 말년에 서로 대화하고 의지할 마음의 친구, 삶의 동반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멋진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젊었을 때에는 오직 사랑과 가정을 이루는 꿈에 부푼 채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습관과 생활 방식, 가족에게서 비롯된 책임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과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노년의 결혼이 오히려 더 지치고 외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저 자신이 몸소 알게 되었지요. 저는 두 번째 결혼에서 잠시나마 이제 외롭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던 건 남편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라는 사실.
결혼을 해서 이름뿐인 부부가 되는 대신 나를 돌보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남에게 묶여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고 결혼이라는 틀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노년에 재혼해서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재혼 후에 예상 밖의 갈등이나 책임 증가로 전에 없이 더 갑갑하고 더 고독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불과 석 달 만에 그런 결론을 내렸듯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홀가분하게 떠납니다. 일상 속 즐거움을 찾아 소소한 것에도 웃으며 살죠. 더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내가 더 희생해야만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야말로 오롯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행복이란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저는 뒤늦게나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제 자신을 알차게 가꾸는 지금 가장 평온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우리가 다시 누군가와 인생을 공유하는 것, 분명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하루하루를 나누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멋지지요. 다만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면 사랑의 설렘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짐이 하나의 집으로 더 많이 몰려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로서 책임을 나누고 함께 노력하는 관계라면 괜찮겠지만 어느 한쪽에 모든 부담이 기울어지면 상대방은 지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번이 결혼해서 각각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결혼은 제게 다정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 상실은 말로 다 못할 슬픔이었죠. 두 번째 결혼은 다정함이라는 말을 믿었으나 결국 상대가 그리는 그림에 저를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결혼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우선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지만 자꾸 힘에 부칠 만큼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여 다른 누군가가 나도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재혼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잃고 메마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 더 큰 불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스스로 돌보는 길, 그래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어쩌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편안하고 제 마음에 솔직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도 내 일상에 간섭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국 행복은 가족이라는 틀에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평온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몸이 불편해질 날이 오면 그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외로움이 두려워서 함부로 결혼을 다시 선택하기보다는 진정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키우는 결혼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자신을 오가매는 길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저마다 이루어 놓은 가치관, 생활습관, 가족관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노년에 다시 혼인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거나 아니면 충분히 조율할 자신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처음엔 이제 혼자가 아니니 좋다며 들뜰 수 있어도 머지않아 다시 혼자이고 싶다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선택은 분명한 듯합니다. 홀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편히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지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저녁 무렵엔 제가 좋아하는 간단한 식사를 해먹고 때로는 꽃을 사서 방 안을 꾸미기도 합니다. 일상은 생각보다 평온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따스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생각거리나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두 제각각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돌보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또 누군가에겐 하나의 조언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